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66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도 하루에 7,000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질 정도로 코로나19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이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베트남은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400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에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막상 지난 10일에는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호치민에 특별전을 유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의 마스크, 방호복, 비대면 체온 감지기, 손소독기, 전신소독기, 살균소독기 등 각종 방역 물품을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을 초대하여 이곳에는 수많은 베트남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당당히 선언한 국가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은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국가 모두 현재까지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 동남아 국가라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트남은 과거 베트남에 방문했던 미군 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들의 코로나 종식 선언은 가짜임이 탄로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베트남은 중국과 함께 지구상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킨 나라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코로나19 패배국이라며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네티즌은 최근 인도네시아 영주권을 지녀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부모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합니다. 글쓴이는 이에 놀라 현재 부모님의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은지 질문을 했죠. 하지만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싶으면 차라리 사설 의료팀을 알아보고 그곳에 부모님을 맡겨라.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국민들 챙기기에도 바쁘니 외국인들은 돈을 더 써서 사설 의료팀을 구하란 말이었습니다. 모든 적격을 갖춰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준 자국민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해야 하는데 위기가 닥쳐오니 그들을 가장 먼저 손절하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국내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 한국과의 관계가 가장 나빠진 나라 중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혐한 운동이 벌어졌고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며 KF-X 분담금 납부는 미루면서 유럽 국가들로부터 수천억 대의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고 있죠. 이에 국내의 일부 네티즌들은 그동안 한국은 그 국가들의 시장 가능성을 높게 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상호 발전의 길을 도모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 컸다고 벌써부터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을 보인다. 앞으로 이 국가들을 더 키워주면 얼마나 더 기고만장할지 예측하기조차 힘들다 라며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이들 국가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전 세계의 투자 유치를 구걸하던 이 국가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역시 각종 뒤통수를 시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를 눈치챈 선진국들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미국에 의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는 특별한 동향을 보이는 몇몇 국가들을 환율 조작국 혹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작년부터 미국과 무역 분쟁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구상 최대 규모의 공산 국가인 중국마저 이번에는 관찰 대상국의 이름을 올렸을 뿐인데 세계 30위권에도 못 드는 개발도상국 베트남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죠. 이는 베트남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삼성이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장 눈앞의 실적을 챙겨야 하는 베트남 정부가 환율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했기 때문이라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화폐인 동일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겉으로 보이는 수출 실적을 증가시키기 위함이죠.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베트남의 실수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눈치를 보듯 조금씩 떨어지던 그래프가 지난 9월부터는 대놓고 폭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놓치지 않은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을 즉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죠. 이제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베트남의 응우엔 총리는 삼성 베트남 복합단지에 방문하여 삼성이 베트남에게 힘을 빌려주어 베트남이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를 깔끔하게 무시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사장에 취임한 노태무 사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인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지난 8월 시장조사업체 아이디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샤오미와 비보를 제친 1위를 차지해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국민들이 중국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겠죠.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각종 특별재정 인센티브 그리고 세제 혜택을 한국 기업에게 아낌없이 주겠다는 당근을 통해 인도를 차세대 스마트폰 생산기지로 만들겠다 하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지속적으로 중국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여 인도로 이전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바로 지켜보고 있는 베트남은 앞으로 한국의 행보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창출해내는 경제 효과는 현재까지 베트남이 이뤄낸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베트남 GDP의 3분의 1을 삼성이 책임지고 있죠. 상황이 이런데도 베트남의 국민들은 삼성은 베트남에서 전부 나가라는 말만 할 뿐이니 베트남의 총리는 삼성에게 직접 찾아가 저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전해지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 현재 삼성은 베트남에서도 공장을 철수하여 인도나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이랍니다. 지금의 베트남은 과거와 다르게 인건비나 물가가 상당 수준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베트남의 공장을 유지할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역시 한국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한국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배터리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자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현대와 LG가 설립할 새로운 회사의 법인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해주길 원하는 눈치였는데요. 때문에 얼마 전 현대 LG는 인도네시아의 현지 회사와 MOU를 체결하기도 한 것이죠. 인도네시아 정부와 현지 언론에서는 이를 통해 현대 LG 합작법인은 인도네시아에 설립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에 따르면 이 MOU는 그저 현지 투자와 관련되어 맺는 MOU로 구속력이 전혀 없는 논바인딩 MOU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치 이것이 확실해진 것인 마냥 홍보를 하고 있으니 한국 회사들은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향한 치졸한 보복을 시작했죠. 지난 18일은 인도네시아 장관단이 한국에 방문하여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에 정식 서명을 하고 각종 기업에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인도네시아에서는 돌연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왔죠. 한국 기업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진 셈입니다. 일반 기업인도 아니고 한 나라의 장관단이 방문하는 것이기에 한국의 기업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협의를 통해 일정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해왔으니 말이죠. 한국 기업의 모든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KFX를 통해 보여줬던 인도네시아의 면모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공동개발로 참여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6천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도저히 분담금을 낼 여유가 없다는 이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유럽의 국가들로부터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에 국내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 프랑스의 매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48대나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6일 프랑스와 인도네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방산협력 방안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라 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세계의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웃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 팔기로 약속한 라팔 전투기의 물량은 그동안 아무도 사가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악성 매물이기 때문이죠. 라팔은 프랑스에서도 이미 버림받은 전투기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개발사 다소로부터
약 300여 대의 라파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었으나 이 시기를 계속 미루다 결국 기존에 약속했던 물량보다 훨씬 적은 물량만 구매했을 뿐이죠. 2006년에는 리비아가 가격을 낮춰준다면 13에서 18기 정도의 라파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말했으나 결국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영국은 원래 구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의 전투기가 계속 생산 지연 소식을 알리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사겠다고 압박하여 미국의 전투기 생산 시기를 앞당긴 바가 있습니다. 라팔은 당연히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죠. 싱가포르도 라팔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결국엔 사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는 모로코에서 미국의 F-16 대신 프랑스 라팔을 구매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라팔을 버리고 F-16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브라질, 쿠웨이트, 오만,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들의 수출 협상을 진행했지만 라팔을 구매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라팔 전투기는 창고 속에서 먼지에 덮여갈 뿐이었는데요. 이 악성 매물을 인도네시아가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 한국형 전투기 KF-X가 완성되면 인도네시아는 창고 안에 쌓인 라파를 뒤로 한 채 손가락만 빨게 될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서클 크리스트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난해 5월 미국은 화웨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우리 미국인 개인정보 빼돌리지? 더 이상 미국 반도체 사서 쓰지 마. 이에 화웨이는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 반도체 설계해서 외국 업체에 생산을 맡길게 라며 위탁 생산을 했죠. 하지만 미국은 이 방법도 제재했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알았어, 자체 반도체 생산 포기할게. 대신 미국 빼고 완제품 반도체 사서 쓸 거야 라며 수를 냈지만 미국은 그것도 안 돼. 미국 기술 들어간 제품 자체를 사지 마. 불만 있어? 그럼 미국 기술 0%인 반도체 만들었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실현 가능성 0%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원천 기술, 반도체 생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미국산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 루트는 사실상 다 막혔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극단적인 제재를 통해 화웨이 반도체 숨통 끊어놓기를 시전하며 중국의 IT 굴기 자체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견제하는 이유는 중국의 디지털 패권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요. 과거 19세기 대영 제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해저 케이블을 부설하면서 전신망을 전 세계에 깔았기 때문이고 20세기엔 미국이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세계를 주도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중국도 육지, 바다, 우주 3면에 화웨이 장비로 무장을 하고 패권을 장악하겠다며 우주 굴기, 디지털 위안화 전략을 드러냈죠.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건 그만큼 자국의 기업들이 미국을 위협할 만큼 성공했다는 증거라며 스스로 위안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반도체를 만들기에는 너무 갈 길이 멀죠. 이제는 미국이 화웨이, 틱톡뿐만 아니라 알리바바까지 제재하려고 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 실상은 과연 어떨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 강도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력인 낸드 플래시와 D램 등 메모리 분야 주요 고객입니다. 그동안 화웨이 제재는 시스템과 같은 비메모리 위주로 진행됐죠. 하지만 이번 규제안 문구에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해 생산한 반도체로 제재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까지 제재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발표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가 주요 5대 매출처라 밝혔는데요. 실제로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메모리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에게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경우 파운드리 1위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TSMC는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어도 애플, AMD,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 주문이 늘어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당장 얻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제재로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인 화웨이를 잃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신장비 부문에서는 엄청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거든요. 현재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 35.7%, 에릭슨 24.6%, 노키아 15.8%, 삼성전자 13.2% 순이었는데 이번 제재로 화웨이가 유럽에서도 퇴출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2, 3위인 유럽의 에릭슨과 노키아는 거꾸로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 보복의 고리에서 결국 수혜를 입는 건 삼성전자뿐이라는 거죠.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2분기에 처음으로 화웨이에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주었는데요. 하지만 화웨이는 현재 미국의 제재로 고성능 반도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료 물량 소진까지 얼마 남지 않아 더는 스마트폰 생산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화웨이의 시장 지배는 석 달 천하로 끝나고 다시 삼성이 왕자를 되찾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 A를 기반으로 한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하이엔드 제품 시장에서도 갤노트 20 울트라와 Z 플립, Z 폴드 2 등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리뷰어들 사이에서도 삼성의 카메라 성능을 비교하며 중국의 그 어떤 스마트폰보다 삼성 스마트폰이 더 낫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D램에서 쌓아왔던 노하우를 파운드리에 적용하면서 차별화를 뒀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로직과 S램 부분을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성은 로직과 S램을 위로 쌓아서 만든 3차원 적층 패키지 기술 X큐브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칩 면적이 줄어들어 설계가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TSV 기술로 전력 소모가 줄어들어 데이터 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지죠. 이러한 고차원 기술은 반도체 위탁 생산만 하는 대만의 TSMC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 반도체 회사인 삼성의 큰 강점으로 부각되어 왔는데요. 이를 통해 삼성은 7나노를 적용한 IMB 차세대 서버용 CPU까지 위탁 생산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빈 기업용 클라우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서버용 CPU 파워 10 프로세서에 7나노 공정 X큐브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작업 처리 용량, 에너지 효율 등 성능이 3배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을 기반을 마련했고 이 기세를 몰아 이제는 인텔까지 노리고 있죠. 거기에 삼성은 계획대로 5나노 반도체를 하반기에 양산하고 4나노, 3나노 등 더 앞선 기술력까지 개발 중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미중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삼성은 이렇게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중 한화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휩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화는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에 1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지난 6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자 2년 만에 10배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한화는 니콜라 지분만 매입한 것이 아니라 주요 사업 파트너로 참여, 니콜라의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하게 됐죠. 여기서 한화 종합화학은 니콜라가 북미 지역에 세울 수소 충전소 1,200곳을 운영할 우선권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한화에너지도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니콜라 수소 충전소에 독점 공급하면서 수소 충전소와 그 주변의 태양광 발전소까지 종합적인 수소 전기 인프라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셀과 모듈, 에너지 저장 장치 등도 한화솔루션이 공급해 엄청난 이득을 봤죠. 특히 한화는 단순히 수소 충전소 운영에 그치지 않고 직접 수소를 생산하기도 하는데요. 물에 전기를 흘려보내 수소와 산소를 떼어내는 수전의 방식으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를 만들고 이를 니콜라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즉 한화가 미국 전역의 수소 생산과 저장 충전으로 수소전기 공급망 핵심 인프라를 모두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양광의 경우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펼쳤지만 한화의 초격차 기술력으로 중국을 따돌렸죠. 그래서 그 앞선 기술력과 태양광 노하우로 그린 수소 사업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그린 뉴딜과 수소 경제가 중요해지는 만큼 한국은 벌써 2040년에 수소 산유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토요타 등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전기차나 수소차, 수소경제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화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친환경 발전을 추구하면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래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에서 많은 기업들이 합심해 세계를 리드하고 있죠. 게다가 미래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배터리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한국은 벌써 전기차 배터리로 에어컨을 켜는 기술과 ICT 기술이 동원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가 되는 전기차를 론칭하는 등 이미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힘든 초격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제러미 리프킨은 미국에서 40년 걸릴 탄소 배출 제로 인프라를 한국은 20년 안에 할 수 있다고 말했죠. 또 EU에서도 한국에게 그린 뉴딜 관련 질문과 방향성을 물을 정도로 한국은 이미 세계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친환경 사업에서도 한국이 4차 산업 시대에서 절대 강자가 되어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그린 뉴딜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